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마음 심리 쪽 강연을 맡게 된 백세희라고 해요. 저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쓴 사람이고요.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어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아직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수확이 있다면 뭔가 저만의 우울을 저만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할 키워드를 간단하게 오늘 얘기할 키워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우울증과 우울감, 그리고 제가 앓고 있는 기분 부전 장애, 또 우울증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또 제가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오래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테드 강연이 하나 있어요. 우울증에 관한 강연인데 거기에서 빈곤층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환경이 되게 좋은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울증은 배부른 소리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까지 아프다고 징징대는구나. 이런 말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까지 아프다고 엄살을 부린다는 거죠. 근데 강연 영상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에는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예를 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을 혹사시키듯이 마음을 혹사시키겠죠. 그게 혹사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늘 힘들고 고달픈 삶이 계속된다면 힘든 게 당연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병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우 가난하고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태어날 때부터 유전성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으면 좀 눈에 보이는 곳에 많이 보여요. 이렇게 팔 접히는 부분이라든가 눈두덩이라든가.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내가 되게 좀 다르구나. 난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비뚤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또 가정 속에서도 약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했었고 살도 되게 많이 쪘었고 당연히 인기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이게 내 외모랑 환경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추가로는 우울증에 관한 제 편견이 많이 작용을 했었어요. 우울증 환자라는 걸 떠올리면 웃지도 않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것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웃기도 웃었고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반복됐기 때문에 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서 살도 많이 뺐었었고
또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서 막 채식을 한 적도 있고 식단 관리 이런 걸 하면서 지금은 또 화장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 아직도 몸은 많이 심하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을 딱 대면했을 때 피부가 왜 그러지? 라는 정도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는 많이 좋아졌고 또 학벌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서 대학교도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좀 바라던 연애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집안 환경을 제외하고는 너 정도면 뭐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좀 그렇게 만들고 싶었었죠. 이 뜬금없지만 이 문장은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에 관한 제일은 아니지만 좀 명확한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은 상황에 걸맞지 않은 슬픔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행복이란 게 어떤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하지만 그때 어렸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행복하긴 행복한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감정이 익숙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서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제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신체적인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를 갈 때 지하철을 탔어야 되는데 지하철을 앉으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7명의 눈동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만 보는 것 같았고, 저를 찌르는 것 같았고, 그래서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온몸에 막 식은땀이 흐르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내려서 토한 적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좀 공황장애 비슷한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타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상해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굉장히 힘든 경로를 이용해서 다니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낯선 상황에서 긴장하는 건 누구나 그렇겠지만, 뭐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심각하게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돼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 거예요. 말하면서 다 휘발돼 버리는. 그래서 녹음하는 버릇이 그때부터 생겼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녹음을 했죠. 그리고 밤마다 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 이런 것 때문에 허무함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점점 시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많아져야 되나? 근데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기력이 찾아왔고 자책감이 함께 따라왔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까지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니? 왜 혼자 유난이야? 엄살 좀 부리지 마. 이런 감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처음으로 좀 병원에 가고 싶다. 전문가랑 이야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20대 초반이었고요. 정말 많은 병원과 센터를 다녔는데 어쨌든 4년 전에 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상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였어요. 뭐 불면도 그랬고 잠도 거의 못 잤었고 뭐 자살 충동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느낀 최대치였고 불안감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기분부전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됐죠.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했었어요.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경도의 우울증이라고 해서 가벼운 우울감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질환인데 이게 가벼운 우울감이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감정의 포물선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조금 우울하다. 그런데 어떤 날은 괜찮아. 근데 어떤 날은 죽어야겠다. 약간 이 정도로 극단을 되게 오가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이런 증상이 내 그냥 기질, 성향,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증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 병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진단을 받고 오히려 되게 후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맞구나. 그러면 고칠 수 있겠네? 나아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후련함을 느꼈고, 그렇게 긴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마르텐 파주의 완벽한 하루라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에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작가의 말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낙천주의와 비관주의가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두 이념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희극을 보면서도 비극을 보면서도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 이런 워딩의 내용인데, 저는 진짜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벽만 보고 막 누워 있다가도 갑자기 친구들 농담에 미친 듯이 막 웃기도 하고, 또 평온하게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우울해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막 웃긴 짤이나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빵 터지잖아요. 내가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서 이런 것처럼, 제 제목처럼 죽고 싶다가도 배고프면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거지. 먹고 싶을 수 있지. 이상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감정은 함께 한데 공존할 수 있는 거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던 저에 대한 자책, 막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런 거였는데, 본격적으로 약물이랑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많이 억압했는지 되게 잘 알게 됐어요. 저는 항상 제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아직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저한테 했었죠. 근데 제 책에서 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시는 말이기도 하고,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힘들 땐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죄송해요.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타인과 내 아픔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약간 저는 너만 힘들어? 다들 힘들어. 사는 건 원래 힘든 거야.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했었어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선생님 말도 듣고 나서는, 이건 나만 아는 고통이구나. 누가 내 마음을 꺼내서 막 이 고통을 객관적인 걸로 측정해가지고 볼 수 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중요한 건 여기서 내 아픔만 생각하고 타인의 아픔은 무시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게 되겠죠. 이것도 항상 주의하는 면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과 우울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기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좀 우울한 것 같아. 근데 아닌 것도 같아. 이 정도면 우울증인가? 아니면 뭐 병까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알렉스 코브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울증은 사실 회복 탄력성이 아주 떨어져 있는 것과도 같은데 우울한 상태가 아주 깊고 또 길게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로 예를 들면 저는 누군가가 약간 상처 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좀 일주일 동안 알아누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제 상태와는 달랐던 거죠. 너무 심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약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고, 막 일을 할 때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고, 집에 돌아오면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알아눕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한 게,
약간 중요한 거는 일단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2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평소에 이 정도면 내 그냥 편안한 컨디션이야 라고 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별로 걸리는 게 없고. 근데 어떤 타격을 입었을 때 내가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현저히 느려지는 거예요. 막 2주 이상 지속되는 거죠.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거나 또 감정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든데 그 감정에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없어.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조금 내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환경 변화를 했는데도 그대로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던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가 이렇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환기를 시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감정이 그대로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단순한 우울감보다는 우울증을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의 이런 깊이나 시간에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깐 우울한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힘든 상황인지를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하고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너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연애도 한다며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저는 이 만화를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 주인공이 물고기를 보러 가요. 근데 종이컵에서 살고 있는 조그만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수만 뻐끔거리면서.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놀라서 사장님한테 여기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요. 안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있으면 잘 사는 걸까요? 이 종이컵 안에서 숨만 뻐끔거리면서 살아만 있는 게 과연 잘 사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분 부전 장애 환자들을 포함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살아갑니다. 살 수 있고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살아만 있을 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들이 가진 호기심이나 뭐 즐거움 같은 의욕이 없고 또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호기심이나 의욕이 없고 즐거움이나 행복도 희미하고 밤마다 알 수 없는 막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분들처럼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아직 완치의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우울증에 관한 설명 중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마음의 감기다라는 말인데 저는 우울증이 적어도 제 경험, 제 질환만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아토피처럼 난치병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낫는 감기가 아니라 약과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각자의 방법으로 마음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어떤 약물이나 상담 치료를 제외하고 제가 제 컨디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울은 수용성이다라는 말을 적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몇 달이 됐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박수를 막 쳤었는데 저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이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일단 하는 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를 하든 세수를 하든 샤워를 하든 이렇게 씻으면은 당연히 막 나 안 우울해 이런 게 아니지만
뭔가 우울이 조금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게 우울증에서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너무 운동이 늘 어려워서 몸을 움직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움직이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 청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청소기를 밀고 쓸고 닦고 물건을 정리정돈하고 막 빨래를 한 다음에 막 착착 개 가지고 넣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움직이고 땀을 내면은 또 우울이 조금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산책도 마찬가지고 운동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슬픈 드라마나 영화, 책 같은 거를 보면서 막 엉엉 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뭐 그걸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뭔가 정화된다고 해야 되나?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아, 우울은 수용성인 거 좀 공감이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진부하고 당연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강연 때 하면은 아, 또 다 아는 얘기, 뭐 샤워, 운동 이런 식의 표정을 짓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되새기는 말이 우리는 당연한 거를 자주 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하니까 안 하고, 당연하니까 무시하고. 근데 저는 우울증에는 이 당연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대화인데 저는 생각이 진짜 많아요. 막 생각에 한번 꼬리를 물면 이렇게 먹구름처럼 엄청 커지는데 그 생각도 많고 근데 그거를 좀 글로 푸는 거에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생각도 많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건지 글로 좀 적어내고 이런 거에 익숙했는데 말은 좀 낯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타인한테 한다는 거기보다는 나한테 하는 말 이런 거가 되게 어색했어요. 많이들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막 나 자신이랑 대화하고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한번 했는데 어떤 날에 하루를 전혀 망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제 책에 대한 평을 봤어요. 저를 되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날 하루를 망칠 위기에 처했는데 너무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는데 강아지 산책을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육성으로 아, 너무 짜증나.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왜? 라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어쩌고저쩌고 뭐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계속 하다가 제가 저한테 그럼 너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네 하루 망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그냥 그만두자.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웃기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상담 치료나 할 때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룹 치료를 할 때도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혼잣말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감정의 이름 붙이기인데 저는 주된 정서가 우울감이다 보니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기분이 다운되면은 아, 나 또 우울해. 나 또 시작이야. 이런 말을 굉장히 그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건 컨디션이라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예민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 걸 수도 있고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우울하다, 상태가 안 좋다로 치부해 버리니까 저는 맨날 우울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매번.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또 기분이 다운되는데 싶으면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막 뭐라도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이렇게 먹고 또 어제 너 잠 몇 시간 잤어? 일 얼마나 했어? 이렇게 해서 저를 재우고 너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에 다른 이름, 다른 딱지를 붙이다 보니까 제가 매번 우울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저한테 꽤 도움이 됐었어요. 그 다음은 병을 받아들이고 구분짓기라고 썼는데 저는 항상 주의하는 게
아, 나는 우울증이라서 그래 라는 말로 제 문제, 뭐 단점, 하지 않은 일 같은 것을 합리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 내가 이상해서 그래 라는 말로 저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뭐 밥을 먹었니? 뭐 일은 제대로 했니? 산책을 했어? 몸을 움직였어? 이런 각각의 이유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거는 세희야 병이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오늘은 좀 이런 안 좋은 날도 있는 거니까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 지금 이걸 안 해서 그래.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우울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해결을 하려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을 두고 많이 고민한다고 해야 될까요? 구분하려고 그러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청소년분들도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자존감에 거의 집착했을 정도로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자존감에 대한 책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안 읽은 책이 없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자존감이 너무 높아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던 게 자존감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높다라는 기준도 너무 애매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질문이 생겼던 게 근데 365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건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맨날 진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자존감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바뀔 수 있는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이 강연을 잘 마치고 만족스럽게 마친다면 저는 오늘 자존감이 높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생각보다 너무 떨었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은 자존감이 좀 낮은 날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매번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에 대해서 좀 내려놓게 됐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자주 잊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는 타인의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어서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거의 문제는 소통이 좀 힘들어진다는 건데 제가 강연을 처음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일지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표정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구리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나를 좀 희미하게 만드는 연습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딱 강연을 하고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이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오신 걸까? 뭐 나랑 비슷한 아픔이 있는 걸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이분은 뭐 어떻게 오셨을까? 멀리에서 오신 분? 이러면 뭐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만들고 흐리게 하고 상대방을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더 소통이 쉬워지고 말도 더 편하게 하게 되고 그분들도 훨씬 더 편해지고 그래서 가끔은 나를 좀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마음의 건강에도 훨씬 더 좋구나라는 이 정도의 뭐 노력을 많이 있지만 뭐 이 정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닌 활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저는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세상이 되게 흑백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뭔가 반짝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좀 못된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제가 오늘 버린 시간은 누군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시간을 왜 낭비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럼 그다지 의미도 없고 한데, 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상태가 좋아지면은 세상이 다시 선명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활력이 돌면은 오늘이 어제보단 좀 더 소중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오롯이 즐기고 감사하게 즐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진부한 말이지만 좀 추운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봄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사람한테 주어진 호기심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버튼이 있다면, 저는 이미 그 버튼을 다 눌러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만 살고 싶다, 뭐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체로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삶이 즐겁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반짝반짝한 사람들, 막 삶에 의욕이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 상태로 살아가는지 궁금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우울과 평온 사이를 반복하지만 뭐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안에서 더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이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나 감정을 누르거나 지워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나한테든 타인한테든 얘기를 하고 때로는 글로 적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즐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에 더 솔직해질 수 있고 더 즐겁게 하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더 즐거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는 게 즐거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마음 깊이 바라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답변을 해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데 용기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제 마음을 되게 헷갈려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마음이 맞나? 아니면 타인한테 너무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인데도 누군가한테 막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맞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만큼 너무 타인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었는데 여기서 용기를 낸 게 있다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 타인들의 목소리, 영향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용기를 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진짜 내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 주변에 우울이나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네, 이 질문도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사실 그렇죠.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간단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말이 힘든 상태에서 힘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거는 오히려 이런 거였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되게 두문불출하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뭐 SNS도 하지 않고 카톡 답장도 하지 않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냥 매일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때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하면서 하늘 사진을 보내준다던가 제가 답장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보내주면서 오늘 이거 먹는데 너무 맛있어. 밥 잘 챙겨 먹어. 이런 식으로 매일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그냥 이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되게 공들여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너 괜찮아? 뭐 힘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난 이랬어. 뭐 넌 어때?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주는 게 되게 내 옆에 누군가가 진짜로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냥 옆에 바로 있어줄 수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청소년으로서 그리는 꿈은 순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모하다고도 하는데 무모하지만 용기 있는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있나요? 진짜 많은데 제가 오늘 강연하다가 썼던 게 있는데 일단 루비푸르트 정글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의 주인공 몰리는 굉장히 거침없고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거나 망치지 않고 딱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멋진 친구인데 그 안에서 되게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친구가 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다, 몰리. 넌 인생을 어렵게 살려고 해.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말하니까 몰리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는 상관이 있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내가 나를 좋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꿈을 꾸든 전혀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로나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청소년들을 위해 멘토로서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멘토라는 말은 언제나 늘 부끄러운데 사실 거창한 말은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수희 작가님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체력이나 마음 상태를 잘 따져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꿈꾸고 도전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